이제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었고요.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종합토론은 박운웅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 이끌어 주셔야 되니까 일단 큰 박수로 기를 불러 넣어드려야 겠습니다. 예, 좌장을 맡아주신 박운웅 교수님 오늘 정말 일찍 와 계셨었거든요. 어제 오셨답니다. 예. 굉장히 따끔한 토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농생명과학부 교수로 35년, 오늘 30년 재직, 나 은퇴 얼마 안 남았다 말인데 지금 그런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이 재직을 하시면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예, 박운웅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쭉 그냥 강의하고 연구하고 지내다가 3년 반 전에 이제 퇴직을 하고 2020년 2월에 퇴직을 하고 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강원도 평창으로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요즘 그 농사와 농촌을 배우고 있는 이 농부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뜻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제가 이 좌장을 맡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도 사실 저는 그 대산 신영호 선생을 직접 제가 만나 뵌 적은 없는데 살아계실 때 이미 91년도 그때 이 전국 농학계 대학장 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의 농과대학 교수들을 이 올림피아 그 강남계 송파구에 있는 그 올림피아 호텔에서 1박 2일 그야말로 대세미나를 이제 만들으셨었는데 그 이후에 매년 그 당시로 91년인데 그 당시로 무려 돈을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학장협의회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소위 농업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전국의 농과대학 교수들 좀 열심히 좀 잘해달라는 이런 이 메시지를 늘 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참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안타깝게도 저희 전국 농과대학에서 이 대산 선생님의 그 바람을 그렇게 잘 반영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대산재단, 농촌재단에는 이제 늘 빚진 마음을 늘 갖고 있고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뜻깊은 일인가를 항상 마음에 아주 새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제 소개는 좀 마치고 날씨도 불순하고 이렇게 저한데 이렇게 먼 거리 다들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이 행사 취지는 이 농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신 이 신영호 선생이 이제 평생 적어도 이 교보생명 교육보험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또 91년에 재단을 만들고 그 이후에 쭉 진행되는 일들이 소위 농업 분야 인재 양성과 생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거기에 이렇게 헌신한 그런 이 사고를 마음에 좀 아로새기고 깊이 기리는 뜻에서 이 행사가 만들어지고 이 행사 제목이 지속가능한 농을 위한 연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지속가능한 농을 위한 연대가 이 대산 선생이 살아있는 우리한테 물려준 유산이 아닌가, 또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 연대를 잘 만들어내라는 이런 숙제를 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오늘 좋은 강의 기조 강연서부터 시작해서 세 분의 발표를 또 이렇게 잘 들으셨는데 저는 식물 병리학을 전공한 사람에서 자연과학을 해서 그런지 오늘 말씀하신 강의 내용들이 전부 다 굉장히 새롭고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것을 새로 느끼게 하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요약하는 것보다 일단 그 네 분의 지금 그 지정 토론자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자료 32쪽에 이 토론자들에 대한 소개가 쭉 있으니까 뭐 자세하게 내용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 뭐 앞으로 토론 순서대로 우선 김태양 농산어촌 협동조합 이사장님, 김 이사장님은 그 경기도 여수시에서 농촌 유학센터 늘 푸른 자연학교라는 유학센터를 운영하면서 농촌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가 김현대 선생님, 우리 김현대 전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십니다. 우리 그 김현대 선생님은 그 1988년 한겨레 신문사가 창간된 해죠. 그때서부터 이제 농업 이 분야의 이제 신문 기자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대표이사 자리까지 역임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 우리 김 선생님도 여전히 뭐 이 제주 중산간 농촌 마을에 이제 귀촌을 하셔가지고 이 초보 농부로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다음 그 이보은 그 마르쉐 친구들 대표님은 뭐 여러 가지 여성 환경 활동을 많이 하셨고 시민 활동가로서 마르쉐 시장을 기획을 하고 단순한 이 시장을 넘어서 대화하는 농부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농부 시장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다음 정민철 그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 이사님은 풀무농업 고등기술학교에서 10년간 근무하시다가 소위 2011년에 2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농촌으로 오는 그 청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다양한 마을 일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그 앞에 강의를 하신 분들은 학계에서 그동안 일을 하셨다. 우리 윤 교수님만 지금 뭐 이렇게 농부라고 자청을 하고 계시지만은 하여튼 그 학계에서 늘 이렇게 몸담고 계시던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다 하면은 토론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 토론이 이제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 청중들의 토론 시간도 만들도록 하겠으니까 그때 같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뭐 진행을 위해서 좀 시간 배정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 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뭐 계획상으로는 총 80분이 배정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이 세븐 어벤져스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제가 느낀 게 어젯밤에 이 토론 시작이 좀 늦어질 것이다 하면서 25분의 시작이 일정표에는 써있는데 적어도 45분 정도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끝날 때 보니까 우리 여기 모이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53분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딱 보니까 45분에 시작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그 세븐 어벤져스가 보통이 아니다는 걸 어젯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하튼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80분인데 뭐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좌장이 한 5분 남짓 이렇게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 토론자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발표 자료, 토론 자료를 보니까 양이 제법 많으시던데 각 토론자 네 분이 각 7분씩 토론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28분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강연하신 이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니까 답변하신 분들은 한 분당 건당 3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질문이 4개가 있을 거니까 답변도 4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12분이 들어가면 다 합치면은 그 40분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중의 자유 토론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려고 저는 생각을 한 건데 토탈 보니까 이제 35분 정도가 이제 청중 토론이 되게 될 거고 이때 강연하시는 분들이나 토론하시는 분들 지정 토론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청중과 같이 답변을 서로 하는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한 35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조금 전에 안내를 받으셨는데 청중 토론 질문지가 지금 앞에 다 갖고 계실 건데 그 간단한 질문 내용을 성명 그다음에 뭐 직업 또는 소속에 대해서 적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면은 이 지정 토론 시간에 우리 대사관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주실 겁니다. 아마 중복된 질문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발췌해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질문지 내용을 제가 읽는 게 아니고 그 제가 그 질문하신 분을 호명을 할 텐데 그분이 일어나서 직접 질문을 또 어느 이 발표자 또는 강연자 또는 토론자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하셔갖고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게 확실하게 더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토론 분위기가 될 거고 그렇게 저희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분 내에 질문을 맞춰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짧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 정도면 이제 뭐 저로서 제가 쓸 수 있는 5분은 거의 다 쓴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 순서는 제1주제에 대해서 김현대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 2주제는 김태양 선생님하고 정민철 선생님이 2주제 설명을 해주시고 3주제는 이보은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마이크를 김현대 선생님한테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왔습니다. 예,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2월부터 제주 가실이라는 중산간 마을에 초보 농부로 또 주부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으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농업 교육도 부지런히 받고 있고 마을 인심도 제법 얻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감귤밭 1,000평 정도는 빌려서 농사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됐습니다. 이웃 상가집 꼬박꼬박 문상 가고요. 아내도 같이 시골살이에 젖어들고 있어서 더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시리 마을에 뿌리를 둔 남은 평생의 생업을 마련하는 게 과제인데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낙관적인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는 농부님이신 윤석원 교수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 사이 학자 운동가에서 진짜 현장 운동가로 변신하신 것 같아요. 선배님이 감성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성적이지만 조금은 덜 감성적인 이야기 몇 가지 편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농업 농촌 정책이 이미 오래전부터 변방으로 소외됐다. 그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데서 이야기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농업기자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 방송사 통틀어 가지고 1년에 한 명씩 5년 동안 5명의 농업기자 만들어 보자. 그런 재미있고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농업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전국 언론사 기자가 그때
저를 포함해 2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농업 기자가 5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농업 정책을 보다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식품부 신임 사무관들 중에 평소 농업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행정고시 합격하고 부서 배치 받으면서 그때부터 관심 갖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표 안 되는 농업 농촌 공약이 주목받지 않는다, 그런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농업 농촌 리더십의 총체적 실패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농업을 잘 모르고 농업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그런 정부 관리, 정치인, 언론인이 농업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지금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사실상 도시민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농촌이라는 게 금융이나 부동산, 복지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분야가 됐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교사나 부모들 중에 농촌 출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을 찾으려면 더 손을 꼽아야 될 겁니다. 저희들 자랄 때는 농자천하지 대본이란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이제는 이런 자리에서나 나누는 고담 줄론이 됐습니다. 농촌에 살아보면 농촌에서도 농사 지으면서 자라는 아이들 보기 힘듭니다. 도시 아이들처럼 아이돌 댄스 추면서 자라고 있고 학교 진학과 취업을 해야 되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농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상진 박사님 발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농업 인구 증가 폭이 도시보다 더 크고 30대 이후는 오히려 농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들이 그리는 농촌 이미지도 꾸준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가시리 농촌 마을을 보더라도 제주라는 특수성이 있겠지만 각자 사정으로 30대 이후 도시민이 시골로 유입해 들어와 살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라져가던 시골 학교가 도시 가족의 농촌 이르는 이주를 부르는 그런 사례도 바로 이웃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원 선배 농부님이라고 말씀할게요. 선배 농부님은 도시 사람들이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면 단위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농촌 소멸은 혹여 아니라 하더라도 농민 없는 농촌으로 된다고 걱정하셨는데 저는 농촌은 이미 농민만의 공간이 아니고 농민 또한 농사만 짓는 전업농이 농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소수인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가진 소수의 전업농과 투잡 때로는 쓰리잡을 뛰는 다수의 소규모 겸업농으로 이미 나눠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농촌 소멸이라는 센세이셔널한 표현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농사만으로 생업 꾸리기 어려운 대다수 중소농 여건을 생각할 때 조건 실컷 겸업농이 많은 농촌 환경이 이미 불가피한 현실로 자리 잡았고 이게 예전 농촌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나,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농촌 미래를 열어가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배 농부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선배 빨리 끝낼까요? 예. 그 선배 농부님 비판하신 것처럼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약간은 차이가 있었지만 농정의 실패라는 점에서는 50보 100보였습니다. 양승용 교수님 기조 발제에서 농업의 정치를 키워야 된다 하는 신문 칼럼 소개하셨는데요. 전 국민이 도시민이 된 현실에서 농업계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도시인과 함께하는
농업계의 열린 민간 리더십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힘과 마음 모으면 못할 일이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분법적 문법을 우리 스스로 용감하게 넘어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농업 농촌의 가치와 농가의 생업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현장 농민, 농촌의 삶과 괴리된 적대적 논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보다 자유로워지고 또 우리들 동지들 간의 작은 차이를 넉넉하게 끌어안는 열린 소통의 길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농업 농촌에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은 뭐 불편한 모습들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농약 축사 오물, 비닐 쓰레기 곳곳에서 보입니다. 농촌의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길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활짝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 돼가죠. 예, 마지막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선배 농부님 힘찬 목소리 들어서 반갑고 시원한 비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속 시원한데 그러면 어쩌란 말이지 하는 의문도 솔직히 들었죠. 앞으로 구체적인 강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속 시원한 이야기 우리 같이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날이 많지 아부가 아니고요. 진심을 담은 득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산농촌재단만큼 자기 사명을 진정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사랑까지 받는 공익재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30여 년 농업계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차곡차곡 모아 축적한 대산농촌재단의 열린 리더십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석원 선생님 그 답변을 좀 바로 해주시죠. 예, 한 3분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대안을 말해라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30년 동안의 농정 기조로는 안 된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사실 농민 그 생산자도 농업소득 1,000만 원, 뭐 금년에는 900 몇만 원이라는데 1,000만 원 내외가 20년 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10년인 줄 알았더니 한 그건 20년입니다. 이게 1,000만 원 내외가. 그건 뭔가 하면 농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일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이전 소득 좀 늘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현실이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이런 정책 기조 가지고는 그나마 남아있던 농민들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고령농 없어질 거 아닙니까? 고령농 지금 65세 이상이 뭐 60%가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누가 농사집니까? 그나마 후계 인력이 좀 있는 부문이 쌀농업하고 한우 쪽입니다. 저기는 쌀농업이랑 한우 쪽은 후계 농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농민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저 청년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한 40-50명 모여 계시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는 뭐 이제 벼농사 하는 분도 계시고 밭농업 하는 분도 계시고 축산하는 분도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하십니까라고 손을 좀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절반 가까이 한우 손을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지역의 뭐 특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동 지방이고 중소농 구조고 그런데 후계 인력은 절반 가까이가 한우 쪽인 분들이에요. 예, 그렇게 본다면 청년 농들이 좀 들어오고 후계 인력들이 좀 남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농민들 이제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고요. 저가 조그맣게 하고 있는 이것도 저 죽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희들 후세들이 그걸 뭐 하겠습니까? 누가? 그 옆에 다 밭도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다 없어질 걸 걱정하는 거죠. 그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저렇게 놔둬가지고 또 괜찮은가? 뭐 이런 고민이 별로라고 우리 김 사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는 희망은 아무리 우리가 30년 동안 정책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지만 안 바뀌잖아요. 잘. 그리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정책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또 평균적인 걸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책이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은 그게 스마트팜을 하든지 뭐 첨단 기술 농업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꾸려져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농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농촌 공간을 지금도 이미 이제 그 전업농 이외의 농민들이 뭐 대부분이고 뭐 노동도 농민들이 해야 되고 지금도 그 농협 회원들이 한 3분의 2는 진짜 농업만 하는 농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도 그런 형편이고 뭐 이런 상황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현실이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 도시에서 뭐 저는 그래서 지역은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강선리가 면 소재지인데 그 면 소재지가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땅인데 왜 사라집니까 그게? 거기에 지금 농민이 한 20-30%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자꾸 사람들 들어가고 요새는 서핑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농민 숫자 아까도 말씀드린 자꾸 줄죠. 그랬을 때 그 강선리의 공익적 기능 이거를 우리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자꾸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좀 함께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농민들도 뭐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자긍심이라고 보거든요. 농민들이 긍지를 자꾸 높여줘야죠. 뭐 할 게 없어서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과거 60년대 사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The End라고 써져 있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답변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답이 잘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하튼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다음 그러면 두 번째 그 지정 토론으로 김태양 선생님께서 7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스타워치를 켜고 하겠습니다. 대산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신사무국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교육보험을 만드시기 전에 봤더니 태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산 선생님께서는 이미 태양에 대해 가치를 알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식사하시고 나서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 사업은 한 30년 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라고 하는 곳에 귀촌에서 농촌 유학을 하기 시작한 지는 지금 한 9년 차 됐습니다. 아까 마상진 박사님께서 기조연설 해주셨을 때 또 미래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한 교육의 중요한 꼭지로 농촌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마 박사님께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농촌 유학에 대한 그런 용역 발주를 아마 수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페이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전공하셨구나라는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농업경제연구원에 이런 박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농업농촌의 새로운 희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내용도 잘 읽었고 그 다음에 아까 해주셨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대산 선생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지금은 영면 20주년 기념이니까요. 대산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문제 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하늘에서 조금 어두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태양이니까 좀 밝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산 선생님의 가치를 굳이 한 문장으로 얘기해봐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창조, 창의,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 뭐 그런 것들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가닥을요. 아까 처음에 영상을 볼 때 비슷한 어록이 좀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농업 농촌 분야에 있어서 제가 농업은 어둡습니다. 농업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생물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때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을 무상으로 교육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그 동아리가 아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30년째 저를 돕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농업농촌에서 아까 마상진 박사님 내용 중에 보니까 헤크만, 시카고 대학의 헤크만 그 관련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어린 나이에서 그 자연과 만났었을 때 그 아이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아마 연구 자료, 가성비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요. 라고 했었을 때 농업 농촌 지역이 결국엔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좀 이 우울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핵심적으로 제 남아있는 인생에 제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방법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대명제는 지금 아마 미래세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당연히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해결 방식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게 잘못됐고 틀렸다 할지라도 문제 의식을 계속 찾다가 제 인생을 끝내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농업 농촌 지역에서는 좀 생소하게 예전에는 느껴졌지만 그게 면 단위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답으로 생각했고요.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으로 우리가 뭔가 농업 농촌 지역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이미 우리는 실증적으로 너무나 많은 실패 사례의 경험이 있고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드웨어에 투자했지만 그게 안 됐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걸 통해서 휴먼에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어지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실효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을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 오기는 왔지만 나중에 떠나는 현상들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뭐가 답일까라고 했었을 때 세 분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공통분모를 뽑아봐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행복과 삶의 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농촌 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9년 동안 유학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농촌 유학생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58명입니다. 저희가 면 단위의 초중고등학교 하나씩 있는데요. 여주시 점동면 인구 4,300명 정도 됩니다. 그 면에 점동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 절반이 대도시에서 온 농촌 유학생이고요. 근데 이제 잠깐 왔다 가는 게 농업 농촌에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2년도까지 자료를 저희가 뽑아 보니까 대략 34%가 귀촌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유입된 선생님, 오늘도 지금 저희와 같이 활동하고 싶다고 하면서 선생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 기본이 중요하다. 대산농촌재단에 이 세미나에 와야 된다 하셔서 지금 열심히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신데요. 저는 시골 단위에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미 동의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우리가 포괄 보조금 제도니 이런 얘기들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면 단위나 리 단위에서 주민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까 교수님께서
약간 흥분하면서 감성적으로 내가 얘기해야겠다. 내가 양양하고 절연할 거다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프레이 교수 부부가 있는데 경제학자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에 대한 행복에 대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정책의 참여 기회와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실효성을 느꼈을 때 결국은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마을 비전을 세웠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문화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경제 공동체였고 세 번째는 복지 공동체였거든요. 지금 이미 대한민국도 마을 공동체형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사업을 행안부에서 사실 시범 사업으로 내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께서 마을에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한데 뭘 그렇게 해주려고 해. 나도 뭘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을 단위의 면 단위의 주민자치와 이거는 행안부 사업이잖아요. 근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그 연결고리, 지금 사실 충남 쪽에서는 이런 논의가 왕성하게 일소공도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정규 교수님 같은 분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왜 우리하고 다른 부서의 사람을 자꾸 부르냐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마 그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 유학 사업이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상진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몇 년 전에 교육부 주도형으로 농촌 유학이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보조금으로 했던 농촌 유학과는 좀 다르게 시작이 되어서 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하는 양 갈래에서 컨트롤 타워 없이 무분별하게 지금 뭔가 배가 좀 가야 될 방향을 잃었다고나 할까요? 이런 생각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 사이의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조례도 폐기됐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의미 있는 농촌 유학이 향후 앞으로 더 건전하게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과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지 아까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직원들이 300명이라는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꼭지를 의미 있게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성과 그런 비전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심서주입사 당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뭐 거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 박사님 좀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 유학 그 컨트롤 타워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농촌정보문화센터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농림부 사업 이전에 이제 시범 사업을 농촌 유학을 2008년인가 9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워낙 초기 저거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저 큰딸내미 지금 이제 대학 4학년인데 큰딸내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 농민신문에 무슨 뭐 집에 또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농업계에 있는 사람들 아름아름 해갖고 자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정읍에 처음 이제 농촌유학 멤버로 그 사업에 참여하고 그걸 이제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이제 이끌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아까 했지만 농식품 그 기본법에 그런 그 기본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건데 그게 농정원이라는 기관을 합쳐지면서 농업식품의 뭐 가치 확산 이런 쪽으로 역할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 농촌정보문화센터 할 때는 농업 관련된 그 교재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강사도 육성하고 강사하고 교재 만들어서 학교에 아예 프로그램으로 패키지로 그 보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식도 하고 이제 농촌 유학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정치적 의지에 따라 아니면 정권 바뀜에 따라 이게 부침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농정원의 그 가치확산본부에서 이제
쌀 소비 촉진 뭐 이런 식의 농종 홍보 위주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능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농촌 교육, 농촌 교육 관련해서 아까 제기했지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우리 농업계 내부에서 다시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역할을 하고 좀 크게 그런 사업도 민간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촌 유학뿐만 아니라 농업 쪽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교재, 그다음에 교사들 교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교장들의 생각입니다. 학교장들의 재량 시간이 상당히 지금 학교마다 되게 많아졌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당장 무슨 뭐 체험 활동 이게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활동을 할 여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경제교육협회가 엄청나게 그 막강한 재력과 그다음에 정경련, 뭐 상공회의소, 뭐 그다음에 그 재경부, 한국은행 뭐 엄청 해갖고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이게 모든 논리가 돌아가는데 또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농촌 관련된 교육에 뭔가 이걸 구심점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화시키고, 또 민간 활동, 이런 대산재단 같은 기관과의 형계, 그다음에 농촌재단이 여기 말고 또 많이 있잖아요. 한사람 농촌문화재단도 있고, 뭐 포스코에서도 하고, 이런 재단들의 역할도 같이 이제 연계해 내가는 그런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지금 김태형 선생님하고 우리 만 박사님 사이에서는 하여튼 그 교육의 중요성은 뭐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았고, 또 이 탑다운보다, 정책적으로 탑다운보다 바텀업의 활동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문제는 아마 법적으로는 지금 농정원이 가장 가까운 기관인 것 같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계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정민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7분 안에 끝내려고 예. 하면 말만 빨라질 것 같습니다. 43분까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핵심하겠습니다. 뭐 토론문은 적혀 있으니까요. 농민이나 농촌 주민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는 뭐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힘들다고 하고, 그 위험 수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파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이 어쩌면 향후 20년 뒤보다는 더 나은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책, 아까도 마산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정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면 누가 부채의식을 가지겠냐. 그렇다고 하면 농업 농촌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더 하지 못하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향후는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고민을 하고 경건히 농사로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전반적인 결론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경제학자로 불러서 토론을 했는 그분이 한 14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 농업 쪽에서 하는 뭐 로컬이나 농촌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게 문명사적 전환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점점 어려지고 있는 우리 보고 이것까지 하란 말이야? 뭐 이런 답답한 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해안은 뭐 저는 제가 근무했던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개교하는 70년 전에 개교할 때 고민했던 부분과
결론을 지금 읽어봐도 또 이 말이 여전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게 구체화되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이제 뭐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지구농업 관련해서 농업이 지구 기능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누가 와서 강의를 하니까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동네에서 70년 동안 농사만 지었는데 그분들이 자살률이 높은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러면 치유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치유 기능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다음에 농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전환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가라는 의심을 해야지만이 그 대답이 나오는 거지. 단순하게 농업은 중요하고 농촌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체화시켜내지? 구체화시켜낼 수가 있을까? 그 결론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마찬가지 박사님이 교육이 중요하고 그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는 농업과 농촌을 항상 붙여서 사용을 하지만 막상 구체화가 되어질 때는 두 개가 분리되어집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농업은 생존의 가능성은 높아질지 몰라도 농촌은 소멸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아까 뭐 규모화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정한 그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나타난다면 향후로 가면 농업은 뭐 농지가 있는 이상은 하겠죠. 누군가가 기계화가 점점씩 잘 되고 하니까. 하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은 지속 가능한가? 뭐 이런 의심은 계속 들거든요. 즉 농업과 농촌을 붙여서 사용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생존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농업과 농촌이라고 한 말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사고를 하지?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이 청소년들의 교육적 기능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농촌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있지? 의미를 보면 지금 산업 문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산업 문명의 총화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의 극단적인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도시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명이 점점 확장이 돼 나가면.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대안을 찾을 건데 그런 대안의 대부분은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농촌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흔하게 농촌 마을 공동체라고 하지만 저는 농촌 마을 공동체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점점 맹아만 좀 남아 있고 흔적만 보이는 정도로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지탱시키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탱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산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농촌 활동가를 위한 그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농촌 활동가 내지는 농촌에서 무언가를 액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육성하고 있냐고 하면 행안부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청년마을 사업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농림부는 청년 농업인만 육성을 시켜요. 청년 농업인은 어디서 육성시키냐고 하면 또다시 특정한 공간에 학교라는 곳에 가두어서 그곳에서 기술만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그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농촌으로 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농업의 문제는 농촌에 생존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농촌 지역 사회의 교육력을 어떻게 키워내지? 소위 말하는 지금 도시 교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을 도시에서 가르칠 수는 없고 다시 농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농촌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농민들은 그런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가? 아니면 농업의 지속 가능성만을 고민하고 있는가? 뭐 이런 그 분화된 사고 방식, 분리시키는 사고 방식을 어떻게 극복하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향후에 우리의 발전 경로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농업과 농촌을 통합적으로 농촌 지역 사회 자체를 교육력을 높이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공동체적 관점을 좀 복원시켜낼 수가 있는. 근데 그거를 누가 복원시켜낼 수가 있냐 하면 단순히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발전을 시키면 다시 어쩌면 도시화의 소도시화로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핵심 주체로서 농민이 다시 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농민은 이전과 같이 단순하게 농업을 생산성 중심, 그다음에 경제력 중심의 경제성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과 농촌의 생존 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농업과 농촌의 생존 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그런 농민의 아니면 농촌 활동가의 육성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대의 산업화 시대에 있는 삶의 형태와 다른 삶의 형태를 확인시켜 줘야지, 그곳이 농촌이라는 곳이 아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인 재난의 시대에, 내지는 한 인간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한 시기에 사회 국가 단위에서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그다음에 기존의 한 가지 삶의 도시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다른 삶의 방식을 증명시켜주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이 다시 자리매김하고, 그거의 주체가 농민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다시 좀 농민의 역할을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차원에서도 단지 교육기관이 새로운 설립하는 게 아니고 농촌 지역 자체를 교육기관화 시켜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굉장히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공감을 굉장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 박사님 교육에 관한 문제니까 마 박사님 한 번 더 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부분 다 공감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촌에 37,000 개 정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 농업 그 도시화된 그런 또 그러니까 농촌 마을 중에서도 이제 뭐 기장군이나 뭐 이런데 큰 대도시 인근에 이제 도시화된 또 마을이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순수 이제 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농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을들이 한 3만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만 개의 마을 중에 이제 소멸 위험에 처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아까 뭐 제주도처럼 이제 재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3만 개의 마을, 우리가 농촌을 살린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좀 그 어떤 수치에 기반해서 3만 개의 마을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거기에서 활동할 뭐 농민이든 농촌 활동가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했지만 뭐 교양적 수준의 농업 농촌 교육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 일을 할 전문적인, 제가 유럽에서는 루럴 애니메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활동가와 창업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아직은 농업만 준비되어 있고 농촌 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의대하고 그 법학 쪽은 다 이제 대학원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에서의 다양한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뭔가 농촌 아카데미 같이 그런 대학을 통해서 다양한 전공 분야의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직업이 필요한 농촌이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 육성하는 그 프로그램, 아까 그 농종원의 그런 그 청소년들을 위한 90점을 마련하듯이 이런 그 대학원 과정의 농촌 활동가 창업가를 위한 그런 교육 기관을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민철 선생님, 저는 정민철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농업 농촌에 대한 이 사고를 통합적으로 좀 해야지 지속 가능한 이 농촌 또 농업 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답변이 약간 좀 뭐랄까 서로 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실제 저는 이렇게 정민철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농업 농촌을 많이 아는, 비교적 많이 아는 우리들이 늘 농업 농촌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포괄돼 있는 도시 문제를 농촌에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더불어 사는 그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안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마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교육 시스템들이나 뭐 컨트롤 타워 이런 쪽에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 도시 문제 해결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그럼 뭐 그다음 이제 마지막 그 토론을 우리 이본 선생님께서 지금 해주실 텐데 아마 우리 김 교수님 답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김철 교수님이랑 저만 도시에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농에 대해서 농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먹거리 쪽에서 그 제 삶을 이렇게 쭉 초점을 맞춰왔던 것 같은데, 저는 생협에서 한 8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반다나 시바라는 여성을 알게 되면서 제가 여성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그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활동을 10년 정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옥상 텃밭 마르쉐를 한 게 이제 12년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너무 무겁잖아요. 위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정책이 이렇게 뭔가 변화를 못 만들어내고 30년 동안 그 지체되고 있는 거는 사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농민이 사라지는 공동화되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저는 자본과 기술의 농업이 그 공간을 충분히 채워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걱정하는 거는 재벌 걱정하는 거나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농촌이라는 곳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정민철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완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땅과 씨앗 그리고 자연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경험, 전승 지식, 그리고 그런 공동체,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DNA를 가진 농민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떤 이 농업적 경관과 문화, 어떤 삶, 우리가 고급지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전해주고 싶다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너무 비관론들이 팽배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윤석원 교수님께서 양양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3명의 귀촌자가 떠올랐어요. 그 3명의 귀촌자들이 정말 거기 가서 전혀 농사질 것 같지 않은데 일부러 자신의 그 개비어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농업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 4도 3촌 이런 방식의 삶을 재구성한 그런 젊은 부부도 있고, 씨앗을 기르는 것을 자신의 농업의 미션으로 생각하고 그 농사 짓는 또 그런 시드세이버 할머님도 계시고, 또 그 지역에서 과수나무를 지키면서 태백산맥을 넘어오기 힘든 그런 신선해야 되는 과일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젊은 농부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꾸러미가 GDP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아무것도 이거죠. 교환 바꿔먹는 게 너무 더 많고, 그들이 경제활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재밌게 살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런 가능성의 현장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조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10년 그 미국의 농부 시장이 1990년대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그 시기가 아까 마상기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새로운 농부들이 그 미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됐을 때 정작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민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파머스 마켓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마루시에 참여하는 그런 작은 농부들, 여기 계시는 프로페셔널한 농부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그 농부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그 농부들이 살아남았다는 거,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건 결국 도시와 연대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저희 마켓 가드닝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아까 500평 밭농사 엄청난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500평 밭농사 지어서 전업농으로 살아가는 농부님들이 꽤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도시민과 마켓을 통해서 만나고 꾸러미로 발전하고, 그걸 구독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 계약 재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다층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일단 작지만 자긍심 있는 그런 삶을 지금 꾸려가고 있다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 토지에 대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풀 건가, 토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해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 도시농사를 지을 때 옥상에서 지었어요. 옥상이 아닌 곳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옥상은 지을 수 있느냐? 제가 옥상 3개를 치우고서 한 50평의 밭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건물의 사용주와 건물의 이용자가 분리되어 있는 이 도시 구조에서 정말 한 평의 땅을 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농부 시장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시장을 열 공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농부들이 논은 구할 수 없죠. 논을 누가 내나요? 다 기계로 지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농부들 결국 다랑이 논을 구해가지고 멧돼지, 고라니와 씨름하면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도 좋다고 지어요. 그리고 밭농사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삶의 기술을 자신의 몸으로 채종하는 기술, 육묘하는 기술, 그걸로 조금씩 다양하게 그렇게 기르지 않으면 이제 돈을 못 만드니까 그렇게 기르고, 그걸 저장하는 기술, 이런 다양한 삶의 지식들을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땅과의 접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너무 많은 사람들의 좌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직접적인 대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플루가 얘기한 대로 어떤 짧고 탈 중심화된 어떤 순환 회로로서의 농민 시장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 시장은 사실 플루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건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과 시간의 재구성을 하는 그런 농민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공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가장 저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저한테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네.
죄송합니다. 공동체가 사실은 양평에 있는 농부들이에요. 양평에 있는 그 4대강 싸움을 하면서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서 그 땅에 버텼던 농부들이 계시고, 그 농부들이 환대로 받아들였던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정말 이렇게 삶이 연결되는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중에 요리사도 있고, 뭐 음식 공방도 있고, 수공예가도 있고, 네,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협력의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국은 우리 안에 커먼즈를 형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되게 많은 곳에서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나 공공급식이나 뭐 마을부엌이나 그런 커먼즈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선거 한번 치르면 휘청하고 그럼 우리의 커먼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 커먼즈를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만들 것인가?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런 로컬 푸드의 어떤 전략적인 도구로서 이런 파머스 마켓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월드 파머스 마켓 컬렉션이라는 조직이 떴어요. 한 70개국에서 모여가지고 로마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10년 전에, 저도 10년 전에 파머스 마켓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공간을 하나 못 찾아서 맨날 헤매고 있는데, 10년 전에 그 로마의 그 이태리 농민들이 꿀데리띠라는 이제 농민 조직에서 만든 파머스 마켓은 1000개가 됐더라고요, 이미. 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왜 파머스 마켓이 자리 잡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로컬 푸드도 만들고 직매장도 만들고 이렇게 건물 짓고 이런 거 굉장히 빨리 하는데, 이렇게 유동 이렇게 좀 임시적이고 움직이고 이런 가변적인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우리는 잘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유토론에서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 주신 것 같고요. 그냥 덧붙이고 싶은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사실 마르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주목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거. 두 번째는 조리죠, 조리. 그래서 직접 농부들이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같이 요리도 하고 그거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사실 농촌하고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사례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과 먹거리 혹은 농부와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날수록 한국 사회의 농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주말에 어머니 요리를, 노인 아프시긴 94대고 뭐 중풍이기 때문에 요리를 조금씩 하면서 느끼는 게 재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농사에 대한, 그래서 농민을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저같이 거시 구조에 대한 관심,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가 또 있는 것 같고, 하나는 그 대산논총재단에서 하는 일들,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제가 이제 자꾸 막 사회학자로서 큰 얘기, 사회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좀 큰 개념, 이론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카운터 헤게모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항 헤게모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미국에 있는 교수가 줌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큰 국제적인 연대가 뭐냐면 이 대항 헤게모니에 관한 연구도,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사례들을 모아서 뭔가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 기존의 산업주의 패러다임에 대해 그것을 넘어서는 문화적 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6월인가 7월 달에 와서 홍성에 가서 그 치유 농장 갔다 오고, 10월 달에 또 와서 이제 청년 그 젊은 협동 거기도 이제 같이 가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농업과 농촌에 관한 어떤 지속 가능성 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제가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나 한 가지 가치, 문화, 생활 양식에 지배되는 사회이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그럴 때 그런 기존의 문화를 전복시키는 문화적인 혁명, 혹은 뭐
대항 헤게모니, 새로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까 마상진 박사님 그 자료를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뭐 17%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청년들이 농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그동안에 우리가 발전이라고 믿었던 것을 뒤집고 새로운 삶의 방식, 행복한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항 헤게모니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나 혹은 우리가 하는 연구나 이런 논의들이 모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컨대 이런 작은 사례들, 뭐 마르쉐라가 됐건 꾸러미가 됐건 도농상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작은 균열과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대안의 기회들을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도시인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뭐 충남 보령구 남표문에서 필드워크도 뛰고 농촌 연구하면서 농촌 지역을 많이 다녀봤지만 어쨌든 도시와 농촌, 농민과 도시인들 간에 새로운 어떤 연대의 고리들이 이것저것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혹은 또 먹거리 이해력 함양을 통한 도시인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집합으로서의 문화, 새로운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과 동시에 농업과 농촌의 가치, 농민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본 선생님께서 그 도시와 이 농촌, 도시민과 그 농민의 연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제 그 농부 시장이 그 가능성의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 이 공간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소위 협력의 공간이죠. 근데 오늘 그 김 교수님께서 오늘 전체 이 심포지움의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런 그 도시와 뭐 지금 그 토론자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을 하고 도시민과 농민을 연결함으로써 그동안에 이 진행되었던 문화의 역행에서 카운터 헤게모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화혁명을 좀 끌어나가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제가 뭐 잘 요약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전체 이 내용에 이렇게 좀 전반적인 이 뭐랄까 요약을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지정 토론을 좀 마치고요. 그동안 그 지금 뭐 토론 이 청중들 그 질의 또는 토론이 몇 건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지금 정리가 되어갖고 2건이 지금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그 영암 TV 유튜브 일을 하고 계시는 박삼식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 박 선생님께서 지금 제 3주제인 김철규 선생님에 대해서 이 재농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직접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두 번째는 박경선 선생님 질문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옵니까? 예, 지금 나옵니다. 그래. 저는 오늘 여기 우연히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뭐 농촌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저는 밀양 촌놈으로 고향을 떠난 지 50년 됐고, 공무원 30년 하고 IT 셀프 시스템을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농촌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정치인과 행정 관료가 농민을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그 많은 연구들 하셔서 저는데 저는 조금 서운한 감이 들어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농촌에 그 휴경지 버려놓은 땅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기계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 전국에 시군별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동률이 20%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내가 가져와서 또 내가 보험도 들고 또 교육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써야 돼요. 또 반납도 내가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80, 90분 노인이 무슨 제조로 그걸 갖다 씁니까? 선생님 그 시간 좀 생각 챙겨주세요. 질문을 딱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진행상 무리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을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면 여기 그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과 또 다른 분들에게도 시간을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요약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그럴게요.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그 연로한 분들이 그 농기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뭐 10%나 20% 정도만 비용만 내면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와서 사람까지 기사까지 와서 농사를 지어주는 걸 바라고 싶고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해서 국무총리한테 해서 안 그러면 농수산부 장관한테 해가 좀 제도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농촌 인건비 문제인데요. 농촌에 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임금이 비쌉니다. 근데 저는 기업을 하기 때문에 실업수당 계속 내잖아요. 저는 실업수당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그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해서 실업수당 탈라 그러면은 농촌에 가서 의무적으로 며칠 뭐 봉사가 됐든 안 그러면 그 수당을 받는 일이 됐든 그런 거로 해결하면은 충분히 그 실업수당을 위장해서 취업 활동도 안 하면서 날람달람 받아 챙기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 실업수당을 뭐라 그럴까 요령 피아가 받는 그런 얌체도 근절시킬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그 고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좀 연구하셔서 그 국무총리한테 고용부와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협의해서 그런 입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윤 선생님 답변이 좀 실제 이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윤 교수님이 별 말씀 안 하시니까 말씀 예. 현장을 잘 아시는 그 우리 박상식 선생님 말씀하시는 농기계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젊은 농민분들은 그 농기계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포크레인도 할 줄 알아야만 이제 기계를 빌려주게 되어 있고요. 또 좀 노인 분들은 직접 못 하시니까 뭐 동네에서 좀 이렇게 동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부탁해서 저도 좀 가끔 하고 그랬는데 그 이용률을 좀 높이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좀 고령의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못 하시니까 그 기사를 좀 딸려서 해주라 그런 말씀인데 그건 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농협이 합니다. 그런 역할을. 농협이 기사 딸린 포크레인, 기사 딸린 뭐 이런 거를 아예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비만 내면 이렇게 와서 좀 해주고 작업해주고 이런 제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률을 좀 제고하자 이런 말씀 공감하고요. 실업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좀 엉터리 분들이 좀 많고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농촌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 이런 거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분들 자체도 연세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와서 뭐 그 더운데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걸리 대접하다가 그냥 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마이크 주신 김에
마르쉐 우리 이본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김종철 변호사, 그다음에 박진숙 작가, 이런 분들이 우리 양양에 계셔요. 그다음에 김혜영 선생 같은 분, 우리 대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참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삶을 사시는 분. 이분들은 도시에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삼촌은 양양에 와서 하셔요. 그 군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꾸러미 사업을 하셔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야, 저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구나. 젊은 분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어떤 희망이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그 역할을 굉장히 하신다. 제가 아까 우리 한겨레 그 사장님 답변에 저도 잘 모르겠다 했는데 이 어려운 농업 농촌 문제를 윤 교수가 뭐 대답을 내놔라 그러면 저거 무슨 제주로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써놓은 요 글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날개짓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정말 그 친환경 유기농 생태농업 하는 분, 토종종자 보급하는 분, 로컬푸드 마켓 하는 분, 파머스 마켓 하는 분, 학교급식 관련자, 또 생활협동조합, 그다음에 슬로푸드, 슬로시티, 공정무역, 지역 공동체 활성화, 마을 만들기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이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또 그만하라 그러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할, 이 자리에 계신 정말 리더 되시는 우리 대산 가족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마르쉐 이본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세 분은 제가 맨날 밥 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밥을 사드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하게 지나고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서 작은 희망을 보죠. 저도.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그 짧은 시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하여튼 그 정도로만 일단 마치시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 좀 발언 기회를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선 선생님 아까 어디 계세요? 예,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그 질문이 한 건이 더 들어왔는데 그 다음 분 준비하실 분이 전북 진안에서 오신 천춘진 선생님,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남 합천에서 17년 동안 농부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30 중반에 그 이제 귀농을 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서 이제 저는 거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도시에 랑 다르게 농촌의 생활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독한 좀 계급 사회 비슷해서 그 생산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남자 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계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세대로 있었는데 그렇게 한 15년 지나고 제가 거기서 이제 아이를 셋을 낳고 키우면서 저는 이제 조금씩 0.1에서 0.3, 0.5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뒤에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절 노동자로 일하러 오신 동네로 일하러 오신 그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흔적이 없는 이제 그런 존재로 계신단 말이죠. 제가 그 농촌에서 계속 살면서 불편했던 지점이 그 지점이었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농촌을 지키는 존재, 공동체 주체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청년들을 불러오고 이제 그런 그 고민들을 계속 하시는 그 와중에 이미 농촌에 어느 정도 뭐 생산의 기반 아니면 좀 그 생산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존재는 고민 속에서 굉장히 희미하게 그 언급되거나 아예 이제 사라지고 마는 그 상황이 되게 좀 불편해서 저는 이제 어떤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 이웃으로 오셨잖아요. 계속 사셔야 되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공동체의 한 주체로 뿌리를 내리셔야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뭐 네트워킹, 뭐 연대 이런 어떤 지지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시험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주제들 가운데서도 그분들에 대한 그런 우리의 연대, 그 농촌에서 살고 농촌을 지키고 싶어하는 농부들의 연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예. 고민했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미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이라기보다 이 공동체를 만드는 내용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외지인들을 같이 포괄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외지인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이주민, 성인 그러니까 이주민들, 외국인들. 제가 표현을 예. 잘못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정돼 있는 그 지역에 고정돼 계속 계시던 분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왔을 때 그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같이 포괄시키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앞으로도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공감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시간이 우리 다음번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래는 4시 15분까지로 이걸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어차피 자꾸 뒤로 미뤄져 가지고 한 10분 더 진행을 시켜서 3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한 분 더 들어오신 천준진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시고, 한 분 더 남승찬 선생님 어디 계세요? 마이크 받으셔야 되는. 예, 저쪽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다음번 하시고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분 말씀하고 네, 감사합니다. 마상진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대산 신영호 우리 선생님 20주기에 함께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전북 진안에서 20년째 새싹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우리 농촌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사실은 귀농을 했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의 미성숙한 정치 문화, 선거 문화가 농민들로 하여금 또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주는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북 진안을 시작해서 모든 지방자치 기술센터에서 특히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영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농가소득에 대한 품목별 교육에 그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 우리 마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품목별 소득을 위한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투트랙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부강한 나라보다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 자유도 없었을 때의 그런 높은 뜻을 가졌던 것처럼, 아까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얘기하셨던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그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이 시골에 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농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시골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화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 이런 교육을 수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 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치 스위스가 목초지를 잘 관리하면 직분을 받듯이 이런 어떤 제도가 수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쁨을 찾게 해야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더 공익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두 번째 질문은 오전에 이루어진 공익적 가치를 수치화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졌던 것이 원예치료학이라는 분야, 원예를 통해서, 농업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을 치료하는 분야가 수치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농업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것들도 수치화를 넣었을 때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그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박사님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실. 예,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 한 158개인가요? 9개 있는데요. 그 대부분 이제 품목
하고 그다음에 기기술 이런 쪽이죠. 그래서 뭐 영동 같은 경우 포도대학, 어디 가면 뭐 사과대학 이런 식의 그 전에는 이제 단기 교육만 하다가 장기 교육도 하고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게 그러니까 농업은 교육하는데 농업 기술을 얘기 교육은 하는데 농촌과 관련된 교육은 아까 제가 했듯이 농민들이 농촌을 더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농민들이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서 농업만 이렇게 바라보는 내 스스로를 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 이외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제가 그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옛날에 지시면서 그 일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하셨는지를 부모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농대를 진학하면서 그거에 어떤 선생님이 의미를 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농대 진학하길 잘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런 작업이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주신 바와 같은 그런 어떤 농민들 스스로가 그냥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뭐 해왔던 분도 있고 누군가의 그 권유에서 할 수도 있고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상당히 고귀한 활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될 때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공익적 가치 부분은 뭐 거기에 우리 뭘 포함시킬 거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이제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교육적 가치 관련해서는 한번 제가 좀 이후에 뭔가 실험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한번 해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저 쉬는 시간에 또 우리 이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제 이런 농촌의 이런 지향적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전국 아까 제가 그 청년들은 한 15에서 17% 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은 한 20% 그러니까 하이리 센시티브한 퍼슨 SFP 그 접근해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각종 질병에 그 노출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제 농촌 지향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게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농업 농촌의 교육적 가치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그 청중 질문인데 그 남승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예천에서 농사 짓고 있는 남승찬입니다. 제 질문은 어느 분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직업으로 농업을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죠. 현재 농업은 산업적으로 마이너스 시대고 힘의 균형에서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월등하게 강하고 그러면서 농촌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과 기존의 농민들이 보여주는 모습 농의 가치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는데 형태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없는 자가 손을 내밀면 구걸이 되지만 가진 자가 손을 내밀면 배려가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오늘도 얘기를 들으면서 도시에 종속된 농촌 농민을 원하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시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농업 분명히 농을 위한 연대라고 하는데 누구하고 연대하는 얘기를 하자는 거지? 왜 이 동등하지 못한 산업적 구조 안에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소비자들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의 생산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부들이 왜 전업농이라고 약간 멸시되는 듯한 단어로 쓰여져야 되지? 그런 부분들. 분명히 형태적 다양성도 존중받아야 되고 소비자 교육 또한 동시에 생산자들의 형태와 같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에 대한 힘의 싸움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왜 자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가지? 과연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농업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소비자들은 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끔 조직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이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로 즉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예컨대 그 뭐 마르쉐르가 됐건 무슨 공동체 지원 농업이 됐건 이런 것들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단순히 그 먹거리의 어떤 교환을 넘어서 그걸 넘어서 소위 말하면 도시 소비자들로 하여금 농의 가치라든가 농의 의미라든가 혹은 농업 현장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교육 기회이거든요. 물론 이제 생협 같은 것 조직들이 그동안 그 규모화되고 물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교육적 기능, 그러니까 도시 소비자들의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교육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졌지만 적어도 최근에 여러 이제 다양한 도농 상생형 그런 마켓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노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기억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아까 또 이제 정민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는 사실은 농민이 누군가 그러니까 농민의 어떤 아까 형태적 다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의 그러니까 농민에 관한 이론들이 이제 한 80년대까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어요. 농민촌 분화론, 뭐 양극화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농촌 지역의 그 농촌 지역의 주민이라고 할까? 농촌에서 어쨌든 살고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의 다양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농민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단순히 전 없는 경험농으로 구별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은 그 농지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한국형 농민 소농들이 그동안 여러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굉장히 다양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을 얘기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어떤 그 카테고리로 혹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낼 것인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좀 섬세한 분류와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도 그러니까 농민 정책, 농업 정책, 농촌 정책이 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다양화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예. 아이 고맙습니다. 뭐 이 뭐랄까 토론 자체가 이제 자꾸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가 토론 분위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오늘 저녁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다음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는데 아까 이렇게 이 지정 토론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김현대 선생님을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이 발언을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꾸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오늘 재미있게 많이 배웁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농촌 소멸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농촌은 소멸되지 않을 거다. 농촌은 진화할 거다. 새로운 형태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귀농귀촌 그러지만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은 도시 탈출일 겁니다. 도시 탈출 욕구는 여전히 강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농촌은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도시 탈출하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또 들어왔다가도 또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과제도 거기에 있지 않나. 거기에서 길을 찾는 노력들은 아까 윤석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생태, CSA 등등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도전이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저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자세들, 우리의 노력들 모아 나가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전체 행사 또 이 마지막 토론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석원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소위 작은 날개짓, 그 여러 가지 작은 날개짓이 이제 태풍으로 변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그 앞으로의 그런 그 사회적인 움직임에 오늘 이 모임이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3부 심포지엄의 모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